네, 안녕하세요. 아유, 날씨도 엄청 덥죠? 왜 이리 더워요? 내년에 다 합격하려고 그러나? 너무 더워가지고 힘들 텐데 어떻게 잘 버티고 있네요. 오늘 저 혼자서 강의할 줄 알았거든요. 다 사라지고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힘들어가지고 지금 민사법 끝나고 형사법 끝나고 지금 이제 마지막 공법 지금 남아 있을 텐데 오전 오후 계속 이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너무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참 만만치가 않을 텐데. 자, 이 또 판례 양도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뭐 행정법은 아마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날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헌법은 양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행정법이 훨씬 어려워요. 그 헌법은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만 보는 각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 중심으로 체크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교재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학습 가이드를 적어놨을 거예요. 그 학습 가이드만 읽어보면 이 판례가 도대체 뭘 의미하려고 나온 판례인지가 대충 감이 잡힐 겁니다. 알겠죠? 네, 그걸 명심을 하시고요. 칠판 잠시만요. 판례 보실 때 이렇게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헌법 같은 경우는. 거의 판례, 거의 한 80몇 프로가 헌마 사건이에요, 헌마. 68조 1항이고, 그래서 시험 문제도 여러분 68조 1항이 거의 주를 이루면서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68조 2항, 헌바 사건. 이 두 개 합치면 거의 다예요. 아시겠어요? 그 두 개 합치면 거의 다고, 이제 나머지 가끔 헌가, 이혼법률 심판. 그건 이제 법원이 받아줘서 가는 거니까. 법원이 양심이 있지 잘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준다. 그러니까 안 받아주니까 다 68조 2항으로 가는 거라고. 이해가 되죠? 법률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권한쟁의 몇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탄핵. 올해 탄핵은 뭐 작년에 우리나라가 기네스북에 올라갔잖아요. 그 보지 마. 탄핵은 볼 거 없어요. 여러분이 그러다가 탄핵 당할 수 있어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68조, 즉 헌마. 이게 이제 주된 테마가 될 텐데요. 68조 1항. 자, 판례를 보실 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국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사례 풀어가는 방법이, 잠깐. 이 판례는 사례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 뭐죠? 선택형으로 활용할 텐데, 선택형일 때는 무조건 판례 결론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판례가 뭐 위헌이라 때렸다 안 때렸다 법률 위반 위반이라고 봤다 안 봤다 그게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사례 문제에서는 판례 결론하고 전혀 같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보기엔 명확하다 하면 명확한 거 명확성 원칙 위반이 아닌 거예요. 그냥 단 논과 한두 개만 살짝쿵 쓰시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최소잖아. 최소 명확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판례대로 갈 필요 없어요. 단지 판례가 여기서 어떤 쟁점을 끄집어냈고 그걸 어떻게 끌어갔는지만 감상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일단 이 68조 1항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있으면 이 국가가 지금 국민 A를 향해서 공권력 이걸 행사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판례 보실 때 딱 보셔야 될 게 두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법은 어차피 두 가지로 나눠 상상 보는 습관을 갖도록 하라고 그랬잖아요. 소송 요건하고 그다음 뭐 본안. 그래서 소송 요건에서 이 판례에서 뭐가 쟁점거리인지 그걸 체크하셔야 돼요. 소송 요건 총 몇 가지요? 8가지. 그 8가지 중에 여기서는 뭐 직접성이 문제된 케이스인지 뭐가 문제, 그것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8가지. 그 다음에 이제 본안. 본안에서는 기본권 침해 여부가 68조 1항의 본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본권 침해 여부잖아요. 침해. 그럼 이제 기본권 침해 여부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예, 항상 판례 보실 때 체크해야 될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공권력 때문에 어떤 기본권이 문제가 되는지. 그래서 그 어떤 기본권을 이 판례에서 문제거리가 되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한되는 기본권. 이걸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제한. 요 제한이 두 번째. 제한 한계 벗어나면 이제 기본권이 침해가 되잖아요. 기본권 침해가 되는데, 이 한계를 벗어났다는 것이 딴 말로 뭐예요? 위헌이라는 거잖아요. 위헌. 그래서 위헌인데, 이 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개별 헌법 조문에 위반되는지 보셔야 돼요. 헌법 몇 조에 위반되는지. 개별 헌법 조문을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줄을 이룬 게 이제 각종 원리, 원칙, 그 다음 주의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이 뒤로 빼버리면 각종 원리, 원칙, 주의, 제형법정주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 과잉금지 원칙, 무슨 문화국가 원리, 주의 있잖아요. 법치국가 원리. 그래서 이거 중에 어디서 탈락되는지를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 그래서 그 중에 특히 법치국가 원리, 이게서 크게 법치, 이 법치와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따지는 것이 이 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법률 유보 문제, 명확성 문제, 그 다음 또 뭐가 들어있어요? 포괄리 민지, 신뢰보호,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거고. 그래서 판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68조 1항 헌마 판례일 때는요, 일단 어떤 공권력이 나오고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세 가지는 뭐예요? 법령, 그 다음 처분, 그 다음 재판, 이렇게 나뉘잖아요. 법령도 두 개로 나누라고. 법률하고, 그 다음 기타. 이 기타는 이제 법규명령, 그 다음 행정규칙, 이렇게 나누라고. 나눠가지고 도대체 뭐가 문제되는지. 이거는 특수한 케이스밖에 없잖아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 내린 법령을 적용한 재판일 때만 68조 1항에서 다툴 수 있는 거니까.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 코드 속에서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판례에서는 도대체 어떤 공권력이 문제가 됐고, 그리고 이 공권력을 국민이 헌법소원을 청구했었을 때 소송 요건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 본안은 기본권 침해 여부인데 이 공권력 때문에 어떤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는지, 그 다음 이 제한의 한계를 무슨 이유 때문에 벗어났다고 하게 되는지. 이게 여러분 사례 문제 푸는 공식이잖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사례 문제도. 판례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68조 1항과 관련한 판례를 보는 기본 누림과 동시에 이게 여러분이 68조 1항이 논점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사례를 풀어가는 기본 틀이기도 하다고. 감이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헌바죠. 이게 이제 68조 2항인데 이거 이제 같이 가는 것이 뭐예요? 헌가. 위헌, 법률, 심판이잖아요. 자, 이럴 때는 이건 법률밖에 없으니까 공권력 중에 뭐만 논의하는 거죠? 법률만 논의하는 거죠. 이 법률에 대해서 이제 국민이 위헌 법률 심판에서의 이 법률에 대해서 이제 다투게 되면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소송 요건, 그 다음에 이제 본안 이렇게 나누는 거라고. 그럼 소송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재판의 전제성. 개적다 있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본안에서 이거는 위헌 여부가 본안이잖아요.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만 따지는 거라고. 위헌 여부. 물론 위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법률 때문에 국민의 어떤 기본권이 뭐 되고 있어가지고 침해되니까 위헌이라고 할 거라고요. 근데 1차 포인트는 어쨌든 이 법률이 헌법의 어떤 거에 벗어난, 이거 다 들고 오는 거라고. 다 똑같아요, 이거. 위헌이 되죠. 그대로 들고 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다를 게 없다고. 똑같은 거, 똑같은 거. 다만 이 법률 같은 경우에 이제 위헌 제청 신청하면 받아주면 이리 가는 거고, 안 받아주면 이리 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만 이 법률이 직접성이 있으면 또 직접성이 없으면 이렇게 되죠. 직접성이 있으면요, 이거는 직접성이 있으면은 이건 68조 1항도 돼요. 1항도 되고 나머지도 되는 거예요. 직접성이 없으면 뭐밖에 안 돼요? 이거 아니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감이 오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험가 아니면 그다음 험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감이 오죠. 이게 다예요, 이게 다. 나머지 그냥 연범 권한쟁의 심판은 어차피 그 소송 요건만 거의 묻는 것이 시험에 줄을 이루고 있는 거니까 크게 신경 쓸 거고요. 그래서 판례에 거의 줄을 이루는 이게 다예요. 험마 사건, 험바 사건, 험가 사건. 이게 거의 답니다. 근데 전체 틀은 똑같아요, 사실은. 어차피 위헌인 거 아닌가 이걸 따지는 거예요, 사실은. 응? 다만 특히 이제 험마 사건인 경우에는 이제 FM대로 그 공권력 때문에 국민의 어떤 기본권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 기본권 제한이 한계를 벗어나는지 그 벗어나느냐 아니냐가 위헌 문제를 따지는 거라고. 감 잡았네, 여기까지? 네,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판례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교과서 들어오세요. 자, 첫 번째 판례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1장 헌법과 헌법학입니다. 첫 번째 판례는 이게 그 유명한 원정 출산. 그 싸가지들이 있죠. 그 애들 이제 미국 국적 얻게 하려고 미국 가서 임신된 상태에서 살짝쿵 가가지고 거기서 출산하면 이중 국적을 얻게 되잖아요. 미국은 뭐예요? 혈통주의가 아니잖아요. 속지주의니까. 우리는 또 혈통주의잖아요. 더블 테크가 되죠. 그러니까 또 이 친구들 또 군대 가게 때쯤 되면 또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한번 도망가면 다시는 못 들어오는 순간 바로 사살해. 됐어요. 어쨌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좋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판례를 보도록 할 텐데. 그런 판례요. 자, 그럼 학습 가이드 한번 보시라고. 학습 가이드에 그 국제법 좀 체크해 두셔야 돼요. 국제법 12조 3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체크해 두시고, 그 두 번째 후반부터 보세요. 직계 전속에 영주 목적 없는 국외 출생자의 국적 이탈에 병력 업무 해소를 요구하는 국적법조. 그러니까 이제 군대 갈 때쯤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적 버리고 어디로? 미국으로 살짝 도망갔다가. 그럴까봐 지금. 그럴 때 이탈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예, 뭘 이수하라는 거예요? 병력 업무 해소하고 나서 네가 이탈해서 미국으로 가든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중 국적자들 있잖아요. 특히 이 원정 출산하고 이런 주로 누가 하는지 아시죠? 우리나라 고위층에 있는 이 인간, 어쨌든. 자, 됐다 치고요. 혹시 이중 국적자? 없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거 막으려고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일단 잠깐, 그럼 이 판례에서 이제 문제가 된 게 뭐겠어요? 이 친구가 국적 이탈을 신고해봤자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주니까 거기에 이제 문제가 된 근거법이 있었겠죠. 그 법이 뭐다? 국적법이겠죠. 그래서 이 국적법 때문에 나의 어떤 기본권이 국적 이탈도 어떤 기본권에 들어가요? 거주 이전의 자유에 들어가요. 그걸 이제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학습 가이드에 뭘 적어놨죠? 국적 이탈 변경의 자유도 어디에 들어가 있다? 거주 이전의 자유에 포함되어 있다. 그걸 모르면 이걸 사례 문제로 출제하면 여러분들 답을 쓸 수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하여튼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권력 때문에 어떤 기본권이 제한되는지 그거 못 찾으면 끝이라고 그러죠.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이건 딱 보면 여러분들 잠깐 그리고 밑에 그 1번에 보시면 1번의 주제가 뭐죠? 명확성. 이런 거는 공부하지 마세요. 그냥 명확성 원칙에 반했다고 하는 판례만 기억하시라고. 알겠어요? 웬만하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이 최소니까. 최소 명확성이잖아요. 이해가 되죠? 예,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최소한의 명확성이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보시면 심판 대상 조항이 이제 국적 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그럼 침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헌법의 어떤 원리나 원칙을 위반했는지를 따져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쓸 거 없으면 못 쓴 건데 가히 공지 원칙이 잠깐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거 심해 보여요? 아니면 족치해야 될 것 같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에 어긋나는 것들만 기억하라고. 특히 선택형 지문에서. 내가 보기엔 이건 이상하다. 왜 반대로 돼 있지?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건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족치해야 될 것 같아. 내버려둬요. 그래요. 아니 공부를 그렇게 하라고. 그래야 이게 빨리빨리 기억이 나는 거죠. 뭘 다 외우긴 뭘 다 외워. 명확성을 왜 기억해요? 명확성을.
명확성이 어긋났다고 한 특이한 판례들만 기억하면 돼요. 공부를 이런 것 하시라. 알겠어요? 예, 좋습니다. 그럼 이 판례에서 기억해야 될 거 가장 중요한 거는 뭐겠어? 국적 이탈의 자유도 어디에 들어가 있다는 거? 거주 이전의 자유가 들어있다. 그거 하나만 건지면 돼요. 나머지는 상식선이잖아요. 자, 넘어갈게요. 됐나요? 그래요. 지금, 이 빵끝 할 힘도 없지? 거의 다 도망갔을 것 같아. 지금 남아있는 게 신기한 것 같아, 지금. 아마 집에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내가 좀 집에서 들어주마, 이러면서 누워있을 거였는데. 자, 됐고요. 두 번째 판례도 비슷한 겁니다. 그 예국에 주소 없는 자의 국적 이탈 제한 사건이죠. 이것도 이제 복수 국적자들이 있잖아요. 복수 국적자. 이게 뭐냐? A라는 친구, 이거 지울게요. 하여튼, 그 헌법은 행정법에 비해서 이 구조가 너무 간단하다고요. 이 털만 알고, 그거 가지고 계속 뺑뺑이 돈다는 거 느끼시잖아요. 이거 이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요. 거의 없어요. 자, 이 이중국적자들 있잖아요. A가 만약에 이중국적자다. 이게 이제 미국 국적 하나, 그 다음 우리나라. 이제 이중국적을 이제 선택하는 경우 있잖아요. 선택할 때 우리나라 국적을 선택하는 인간도 있을 거고, 그 다음 뭐다? 미국 국적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적, 하나를 택하고 하나를 버릴 때, 하나를 버리게 되면 국적 이탈이 되겠죠. 우리나라를 버리게 되면. 그래서 그 제목 보세요. 판례 2번 제목이 예국에 주소 없는 자의 국적 이탈 제한 사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유대 관계가 어디에 있냐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습 가이드 보세요. 학습 가이드는 꼼꼼히 읽어두세요. 읽어보시면 공부하기 훨씬 편할 겁니다. 한번 볼게요. 모든 복수 국적자에게 국적 이탈 시 예국의 주소를 요구하는 국적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그걸 이제 논의한 사건이에요. 위반되지 않는다는 게 결론이에요. 어쨌든. 근데 거기에 보시면 복수 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예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뭐 하면 되죠? 서약을 하게 되면 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보통은. 그럼 이중국적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눈은 안 된다고요. 다만부터 보세요. 싸가지 없는 게 나온다고. 다만 뭐라고 돼 있어요? 출생 당시에, 이게 결국 뭐예요? 원정 출산. 원정 출산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국적을 선택할 때 보세요. 예국 국적을 뭐 했을 때만 가능하다고? 포기했을 때 한해서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럼 쉽게 말해서 원정 출산자는 복수 국적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지가 안 되는. 이해가 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예, 그걸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복수 국적자가 또 반대로 예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예국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실질적인 주소가 있어야 되지. 단지 예국 국적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 되도록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그 이유는 뭐다? 실질적인 생활 기반이 있냐 없냐 이걸 따져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잘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자 1번에 결국 이제 명확성 원칙 이런 건 여러분이 그냥 참고로 보세요. 위반했다는 것만 보라고요. 위반했다는 것만. 명확성 원칙 위반되지 않은 게 99%라고. 90%, 90몇 %.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제 여기도 뭐의 문제예요? 결국은 국적 이탈을 제한하고 있는 거니까 뭐와 관련되어 있겠어요? 이것도 거주 이전의 자유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 이거 보더라도 여러분 이게 합리성에서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안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 심하지 않다 이래 될 거라고. 결국 여러분들 하여튼 헌법이든 행정법이든 형량이라고 그랬잖아요. 형량. 형량이라는 게 딴 말로 뭔지 아세요?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좀 이상해요? 아니요?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다른 결론이네? 그런 판례들은 반드시 체크해도 있나.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 여러분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판례입니다. 그 복수 당적 보유 금지 사건인데, 이것도 웃기죠. 아니, 지금 A라는 친구가 지금 만약에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어요. 민주당. 그런데 A가 뭐도 갖고 싶은 거라고? 이것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뭐?
국힘. 이게 두 개 가지면 안 돼요. 이걸 싸움 그러려면 이제 여기 가서 이중 스파이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러면 이게 정당 질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파괴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자, 일단 그 학습 가이드 잠시 한번 보시면요. 이 학습 가이드는 어쨌든 여러분들 그 정당의 자유는 좀 기억하세요. 이제 핸드북 117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좀 체크를 하시고요. 이 정당의 자유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본권이에요. 근데 어디서 인정한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거 기억하세요. 헌법 8조 제1항. 헌법 8조 제1항은 정당 설립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헌법 21조 1항. 그 결사의 자유죠. 거기서 이제 근거해서 기본권으로 보고 있다는 거. 그거 좀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정당의 자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런 거 기억하시라고. 그 정당의 자유 안에 보면 정당 설립, 그 다음 정당 가입, 그 다음 활동, 해산, 그 다음 뭐 정당에 가입 안 할 자유, 정당으로부터 빠져나올 자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들어있다? 정당의 자유 안에 들어. 이런 거 무조건 볼 때마다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례 푸실 때 이게 도대체 무슨 기본권과 관련되어 있는지가 캐치가 될 거 아니에요. 그 학습 가이드를 이렇게 하는 게 보기 좋지 않아요? 공부하기 훨씬 편할 겁니다, 아마. 하여튼 시중에 나와 있는 판례집하고 좀 다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케이? 하여튼 정리하기 편하게끔 만들어 드리려고 제가 무더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됐다 치고. 자, 그럼 밑에 판례 첫 번째 주제 한번 볼게요. 누구든지 2개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그게 이제 정당법에 들어있죠, 지금. 이게 정당법 자체에 대해서 이제 법령헌법 손으로 간 거예요. 다 거의 대다수가 무슨 사건이라고요? 헌마 사건입니다, 헌마 사건. 그러면 이럴 경우에 제한받는 기본권이 뭐예요? 일단 그런 걸 항상 연습을 하라고. 이 법령 때문에 제한받는, 이게 공권력이잖아요. 법령이 지금 공권력이니까. 이 조문 때문에 제한받는 건 뭐예요? 국힘에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정당 가입. 또 그 가입되면 그 국힘에 들어가서 뭐 스파이 짓 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되겠어? 감이 와, 여기까지. 그러니까 정당 가입 활동의 자유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읽어보면 돼요. 참고로 보시면 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거 여러분들 정당의 자유를 이게 가임금지에 반해서 제한한다고, 침해한다고 보기가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 다음 안에는 이제 소설 읽고, 와, 이렇게 해보라. 이거 참고로 보시면 되는 거야. 넘어갈게요. 진도 잘 나가지. 이렇게 하면 이제 오늘 종강할 수 있다고요. 됐지,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판례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것도 잘 기억하세요. 그 학습 가이드 잘 읽어 두셔야 돼요. 거기에 보면 전국 정당 조항이 있고. 제가 왜 학습 가이드 만든지 아세요? 진도 때문에요, 진도. 이 작년에는 헌법 판례를 이렇게 안 했어요. 제가 학습 가이드를 안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내에 수업을 못 끝내겠더라고. 그래서 이 학습 가이드 있으면 이제 게임 끝난 거지. 이것만 보면 다 컨트롤 제대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마 그 행정법 판례할 때는 아마 이틀만, 그러니까 2타임 하면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3타임 때는 노래자랑도 하고 이렇게 합시다. 그럴 거지. 책은 얇지만 행정법이 설명할 게 많아요. 알겠지? 자, 거기에 보면 전국 정당 조항이 있고요. 전국 정당 조항이 있고. 그 다음 하나 그 학습 가이드에 보시면 그 법정 다원서 조항이 있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놨는데, 이게 이제 왜 이걸 해놨냐면, 이건 이제 지역 정당을 배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 지역에 쏠려 있는 정당을 배제함으로써 전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역 정당 배제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 법정 다원서를 요구하는 것은 이제 군수 정당이 난립하는 거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군수 정당. 그 가이드에 다 적혀 있어요. 군수 정당 배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거 둘 다 문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여러분 이게 하나 보셔야 좀 이따 또 놓을 거니까 잠시 기다리시면.
그리고 거기 학습 가이드 잠시 한번 보시면은 그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 그 학습 가이드에서 밑에서 하나 두 번째부터 보시면은 왜 이런 제한을 가하는가는 그 정당의 개념 표지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한은 상당한 기간 또는 계속해서 상당한 지역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헌법상 정당의 개념 표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 핸드북 249페이지 적어두세요. 그 정당의 개념 표지는 핸드북 249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럼 밑에 첫 번째 판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당의 시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법정 당원수 조항이죠. 군소정당 배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가인금지 원칙을 위반해서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밑에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가인금지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포섭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최소 침해냐 아니냐. 그러니까 딴 방법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서부터, 그 판례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을 보시면 정당 활동의 위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널리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참고해서 읽어보면 돼요. 크게 문제될 거 없고요. 그 다음 판례 5번으로 오셔가지고 여기서도 중요한 논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학습 가이드 한번 보실래요? 정당 등록제도 하나 딱 체크하세요. 이 정당 등록제도가 과연 이게 헌법상 금지되는 허가제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페이지 251페이지 적어두시고 핸드북 251페이지 잠시 한번 펴보실래요? 핸드북 안 가져왔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여튼 내일부터는 가져와요. 그리고 행정법 할 때도 마찬가지고. 거기 보시면 251페이지 잠시만 펴보세요. 그게 로마자 6번에 보시면 정당 등록제도 및 정당 등록 요건의 위헌성 여부되어 있잖아요. 이걸 좀 정리하세요. 거기 보면 이제 정당 등록제도가 위헌이냐 합헌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논란이 있는데 우리 판례는 문제될 게 없다. 왜냐하면 이 등록은 형식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정당 등록 요건 가지고 집어 던지면 그냥 형식적 심사에서 무조건 받아준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허가제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정당 등록 요건에 뭐가 들어가죠? 이게 정당 등록 요건에 들어가 있죠. 이게 너무 심하냐 안 심하냐 문제되는데 심하지 않다고 보는 거니까. 그 밑에 보면 정당 등록 요건에 위헌성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이미 다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그래서 그거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그 페이지 연결해서 공부를 해 두시라고. 그래서 정당 등록 조항 문제될 거 없다고 봤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한받는 기본권이 뭐예요? 다 정당의 자유예요. 정당의 자유라는 거. 정당 자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까 다 보셨을 거고. 그 다음, 그 정당법상 등록 안 된 사람들, 안 된 단체가 정당 명칭 사용하는 거. 막아야 돼요? 안 막아야 돼요? 막아야만 정당 정치가 제대로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제가 강조드릴 게 있어요. 보면서 좀 특이하다 싶은 거는 제가 이거 반드시 기억하라고 할 거라고요. 그런데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너무 뻔한 것은 선택형 지문에 맞추기는 쉽다고요. 근데 특이한 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주제 보면 전국 정당동. 아까 다 한 거예요. 아무 문제될 거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법정 당원수 조항도 아무 문제될 거 없다. 다 여기서 제한되는 기본권이 뭐다? 정당의 자유다. 그걸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판례 6번은 잘 기억해 두세요. 판례 6번 판례는. 여기 이제 뭐냐면, 우리 국외 제외 선거인들이 있죠. 국외에 있는 국외 선거.
참 우리나라는 참 외국에 있는 우리 국민까지 투표하게 하려고 참 무던히 애를 쓰고 있죠. 아마 이게 엄청난 비리가 개입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데, 제가 선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일단 어쨌든 내년 합격하고 나서 같이 얘기합시다. 내가 좀 할 말이 산이 쌓여갖고 지금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자 어쨌든 지금 이게 뭐냐면 A라는 친구가 만약에 미국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A가 미국에 현재 살고 있어요. 미국에 살고 있는데, 그럼 미국에서 이제 국외 선거를 하겠죠. 여기서 만약 투표를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한국에 와가지고 또 투표하면 재밌죠. 그럼 무슨 투표가 돼요? 이중 투표가 되게 될 테니까, 이런 이중 투표 되는 걸 막으려고 이제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에 제도를 마련해 놨다고요. 그걸 이제 일을 하지. 그래서 이 이중 투표 될까봐 이중 투표가 될 수 있는데, 여기 투표하고 다시 또 돌아와서 또 투표. 그거 막으려고 이제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획일적으로 무조건 막아놨기 때문에 문제가 된 사안이에요. 자, 학습 가이드 한번 볼게요.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학습 가이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갑은 국외 부재자 신고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국외 부재자 신고하였고, 재외 투표 기간, 날짜 보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재투표 기간이 정해져 있었죠? 2020년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투표를 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마치 뭐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져. 코로나 터져가지고 이 투표가, 여기서 투표하는 것이 무산돼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재외선거 사무를 중지하는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럼 갑은 언제 지금 한국에 들어왔죠? 2020년 4월 8일에 귀국했죠. 원래 여러분들 이제 이 공직선거법에서 들어와서 투표하려면 2020년 4월 1일 전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무슨 투표가 안 되겠죠? 이중 투표가 안 된다고. 만약에 4월 1일 이후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4월 1일 날 표 찍고 다시 들어와서 또 한국에 가서 또 뭐 표 찍으면 몇 표? 2표. 자, 이거 뭔데 왜 2표를 찍어? 우리는 무조건 1인 1표제잖아요. 그죠? 그거 막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어쨌든 지금 2020년 4월 8일에 귀국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투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어쨌든 국외에서는 투표를 안 한 거예요. 왜? 그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지금 공선법에 의하면 언제 이전에 들어왔어야 돼요. 그렇지. 4월 1일 전에 귀국했었을 때 안에서만 국내에서 표를 찍을 수 있다고. 그런데 이 친구는 언제 들어왔어? 4월 1일 이후에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국내에서 투표하려니까 투표를 막아 안 막아? 막은 케이스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게 중간쯤 보세요. 재투표 기간 개시일인 2020년 4월 1일 전에 귀국하여 이를 신고한 경우가 아니라면 선거일 국내에서 위 조항에 따라 투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투표를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분도 참 대단하죠. 여러분 같으면 바쁘면 표 안 찍지. 안 바쁘도 안 찍잖아. 안 찍을 수 있고 그러는데 이분은 그냥 한 표 행사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시는 분이죠. 자, 이분들 때문에 공부량이 늘어나요. 알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돼 있죠? 중복투표, 그죠? 중복투표, 이중투표 방지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냥 최소 침해에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국내에서 만약에 4월 1일 전에 안 들어왔다면 못하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시를 한 거라고. 지금 이선 특수한의 일이 벌어졌잖아,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요즘은 여러분들 그냥 통신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금방 체크하기 어려워. 쉽도록 되어 있거든요. 뭐 옛날처럼 뭐 한 달 후에나 돼야 알 수 있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코로나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투표 못했다는 건 누구나 뭐 알 수 있는 사실. 이런 경우까지 무조건 막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 네. 그럼 여기서 제한되는 기본권이 뭐예요? 당연히 선거권이지 뭐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한되는 기본,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그 제한되는 기본권과 심사기준대 있잖아요. 그 선거권 체크하시고, 선거권은 민주주의 구현에 중요해,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가인금지 원칙 갖고 당연히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인금지 원칙에 판단한 거 쭉 있죠.
그 보시면 이제 언더라인 건 걸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왜 이렇게 우리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 침해의 최소성을 중심으로 공부하세요. 가인금지 공부하실 때. 그 침해의 최소성에 보시면은 그 다른 대안이 있다는 게 나와요. 거기에 보면 10페이지 보시면 그 법익의 균형성 바로 위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대안이 존재함으로 그런 말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됐나 여기까지? 네,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학습 가이드를 꼼꼼히 읽으세요. 그럼 기억이 오래 갈 거라고. 이 지문으로 넣어도 금방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됐나 여기까지? 네, 좋아요. 자, 이제 판례 7번으로 넘어갑시다.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권, 공무단임권 제한 사건이죠. 이거 핸드북 118페이지 잠시 한번 펴보실래요? 118페이지보다 잠깐만요. 253페이지 펴세요. 핸드북 253페이지 펴보시면 그 선거제도의 기본 원칙이 있죠. 거기에 보시면 그 보통선거 원칙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보통선거 원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누구든 선거를 할 수 있어요. 있는데 제한되는 사람들이 있죠. 범죄 저지른 친구들. 근데 범죄 중에서도 선거 관련 범죄 저지른 놈들은 선거 못하게 하는 건 좀 이해가 되지. 마치 행정법에서 부당결부 금지 원칙하고 좀 비슷한 냄새가 날 텐데. 그럼 선거범이 아닌 일반 범죄 저지른 사람들 있잖아요. 절도했다고 선거를 못하게 하는 게 좀 이상해 안 해요? 투표도 훔칠까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게 253페이지에 그 쌍구를 이번에 보시면 수용자와 그 집행유예자의 선거, 이 일반 사범이에요. 일반 범죄인들. 그 집행유예자에게 선거권 제한 조항이 위헌성이 있죠. 이건 다 위헌 때렸다고. 이거랑 비교하셔야 될 게, 지금 보여야 될 게 뭐다? 선거범죄로, 형을 받은 사람들한테 뭘 제한하는 건 선거권을 안 하는 것은 이건 합헌인 거라고. 그걸 비교해서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12페이지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그 학습 가이드 잠시 한번 보실래요? 학습 가이드 중간부터 줄 좀 거실래요? 중간 중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그 선거사범 아닌 일반 사범의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선거권이라는 기본권 박탈 사유와 직결시키는 것은 뭐 헌법 이론상 뭐가 있다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헌을 때린 거라고. 문제가 있는 바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되어 있죠? 수용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선법 조항에 대해서 종리 합헌 입장에서나 최근 판례를 변경해가지고 수용자와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수법 조항에 대해서 위헌 때렸다. 이게 아까 핸드북 253페이지 들어있는 거라고. 알겠죠? 무슨 말이에요? 이런 게 이해하기가 편하지. 그러니까 이 핸드북이 위대성을 알겠어요? 이 핸드북하고 연결해서 잘 보세요. 야, 그래도 하여튼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내년에 무조건 합격합니다. 이 정도의 어떤 하여튼 제 중학교 때 제 교장 선생님이 했던 아침에 훈시하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집념은 능력을 초월한다. 능력은 다 고만고만해요. 지금 우리 천재 아니잖아요. 천재? 능력은 고만고만한데 거기서 약간의 두각을 드러내면 합격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결집시키는. 집념을 불태우시. 그러면 이제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흐트리면 안 된다. 그래서 배수의진을 쳐야 된다. 이거 아니면 딴 거 하지. 딴 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고. 알겠지롱?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하세요. 네, 그거 비교해서 알아두시고요. 그럼 밑에 판례는 결국 이제 뭐예요? 선거범죄 관련된 거예요. 선거범죄. 그래서 선거범죄로 선거권 제한하는 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그렇게 이 판례를 보시면 돼요. 넘어가도 되겠죠? 네, 그렇게 딱 각을 잡아주시오. 자, 그 다음 8번 판례입니다. 자, 8번인데, 여기서 이제 이 판례도 약간 조심하셔야 돼요. 그 선거, 제목 보세요. 판례 8번 제목 보시면,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나 모임. 그 집회 모임에 뭐라고 되어 있죠? 향후에 정신회, 동창회, 단합대, 야유회가 아닌 것도 못하게 하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이것들을 못하게 하는 게 문제가 된 게 아니야. 아닌 것의 한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인데. 학습 가이드 잠시만 볼게요. 그 학습 가이드에 보시면은 그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부터 같이 볼게요. 이 결정에서 위헌으로 선고한 집회 개최 금지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103조 3항에 열거되어 있는 향후에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 야유회 이걸 못하게 해서 위헌이 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야유회가 아닌 그 다음 뭔들 하나 있어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의 개최 금지에 관한 부분 이게 위헌이라고 봐요. 그 밖의 집회 모임 그 밖의 집회 모임이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 그러니까 아예 2명만 모이도 잡혀가는 거예요.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주제에서는 뭐, 그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이게 도대체 뭘 뜻하는가? 명확성 원칙에 반하냐, 안 반하냐. 보기 나름이에요. 근데 우리 판례는 웬만하면 뭐다?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럼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판례 공부하면서요. 그럼 뭐만 신경 쓰면 돼요?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본 판례는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감 잡았어요?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오셔가지고, 이제 심판 대상 조항이.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 선거 관련해가지고 각종 모임을 못하게 함으로써 제한되는 기본권이 뭘까요? 이게 또 못 모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집회의 자유가 하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안 그래요? 그 다음 이거 선거와 관련돼서 모이는 거니까 뭐예요? 선거에 있어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집회의 자유는 제 핸드북 99페이지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어차피 표현의 자유 안에 들어가요. 언론 출판 자유 있잖아요. 표현 자유 안에 정치와 관련된 표현 자유니까 94페이지를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건 가인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봐가 위헌 때렸어요. 왜 때렸을까? 그건 이제 언더라인을 쭉 해놨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아 이래서 이랬구나. 그렇게만 보시면 된다. 다만 이게 만약에 사례 문제로 나왔다. 내가 보기엔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심해. 안 심하다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심하다 싶으면 이런 논거 활용해서 쓰면 되겠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지. 이걸 무슨 판례대로 나는 판례 나오면, 사례 나오면 무조건 이 가인금지로 안 썼기 때문에, 위반으로 안 썼기 때문에 시험에서 떨어지고 하는 건 없다고요. 그런데 뭐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선택형 지문에서는 이 부분이 뭘 받았다는 거 알아야 된다고? 가인금지 원칙에 반해서 뭐다? 위헌이다. 그 결론을 알고 있으셔야 돼요. 감 잡아지까지 넘어갑니다. 자, 이제 판례 9번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판례 9번 제목이 보시면 공무원 징계를 받은 자한테 뭐 승진이나 승급, 그 다음 정근수당 제한한 사건이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런 것들이 제한받게 되면 어떤 기본권이 제한될까요? 공무원이잖아. 그럼 이 친구 주장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아니, 공무단위권밖에 더 있겠어요? 공무단위권도 될 수 있을 수도 있고 또 재산권도 문제가 될 수 있죠. 돈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연습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1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판례 공부하던 사례 풀 때도 출발이 뭐라고요? 제한되는 기본권이 뭐냐. 이게 포착이 안 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이 시험에 나오잖아요. 지금 제한받고 있는 친구가, 지금 공권력 때문에 얻어 터지는 친구가 공무원이 나오면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기본권이 2개라고요. 항상 공무원들은 연금도 문제 삼고, 이렇게 봉급 문제 삼고, 이럴 테니까, 기본은 하나는 뭐다? 공무 단임권. 하나는 뭐다? 재산권. 이 2개를 생각을 하셔요. 그 공무 단임권의 보호 영역에 뭐가 들어가는지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 제 핸드북 120페이지 잠시만 펴보실래요? 그게 120페이지에 보시면 그 공무단임권의 내용이 있죠. 내용. 로마제 이번에. 핸드북 안 가져왔지?
안 가져가지고 갑자기 수업이 슬퍼지지. 제가 이거 수업할 때 미리 가져오라고 이야기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저는 당연히 여러분 이거 들고 다닐 줄 알았어요. 제가 여러분을 너무 가대 신뢰한 것 같아요. 아예 안 들고 왔어요. 오늘 집에 다 두고 왔어요. 그 여러분들 뭐야 이게 캐비넷이 있던데 그게 보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틀어서 집에 갔어요? 도대체 벌써 시험장에 갈 준비하고 있나 본데. 걱정이네. 자, 어쨌든 이 핸드북에도 학습 가이드에서 다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들어 있는데, 거기에 그 공무단위권 내용에 보시면 그 공직 침해, 자의적인 배제, 그다음 공무원 신분 부당한 박탈, 그다음 권한의 부당한 정지, 그다음 승진할 때 균등한 기회 제공, 그건 다 보호 범위에 들어와요. 들어왔는데 안 들어오는 것들이 있다고. 거기 다만 보세요. 헌법재판소는 그 승진 기회 보장 문제, 이런 건 보호 영역에 안 들어온다고.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학습 가이드로 다시 돌아오세요. 학습 가이드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서 학습 가이드에 보시면은 그 두 번째 호반부터 줄 쫙 그어두실래요? 그 성급. 그 다음 수당 제한 규정의 효과는 공무원의 호봉 상승이 지연되거나 수당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는 데 그치므로, 이런 것들은 공무단위권의 보호 영역이 아니라는 거.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공무원의 보수 청구권 제한하는 것은 뭐와 연결된다는 걸 알아야 되고, 재산권. 그래서 공무원이 시험에 나오면 공무단위권하고 재산권, 이 두 개를 떠올리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걸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 안에 판례 내용이야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보면 돼요.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걸 꼼꼼히 어느 세월에 다 읽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편집을 할 때, 이 판례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책은 제가 만들었지만 판례 내용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헌법재판관들이 판시한 거는 들고 가지고 이렇게 보기 좋게끔 제가 각색을 해놓은 거라고. 어떤 판례 교재보다 보기 좋게끔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책은 마음에 들어요? 혹시 그 책 표지 안에 보면 제 사진이 하나 들어있죠? 이걸 왜 집어넣는지 모르겠는데 출판사에서. 내가 참. 자,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했다 치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볼게요. 자,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 그 다음 체크하세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럼 대통령령 나오면 이제 뭐 써야 돼 또? 논점이. 항상 법률이 하위법에다가 넘길 때 논점이 되는 건 포괄림, 금지원칙. 그게 이제 논점으로 나오게 되고. 그럼 포괄림 금지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는 항상 두 가지 공식 따라가야 돼요. 항상 기본은. 위임의 필요성하고 그 다음 예측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거가 힘이 따지는 거예요. 이것도 웬만하면 포괄임으로 잘 안 봐요. 웬만하면 농구를 들이대면서. 그 포괄임인지 아닌지는 그 해당 법관만 판단해요. 여러 가지 다 종합해서 판단해요. 종합해서 하니까 여러분도 답안 포섭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보기에 여러 가지 이런 걸 포섭해보니까 내가 보기에 충분히 뭐 되고 있다? 예측 가능하네요. 한번 포섭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례에서는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형에서는 포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됐다고 한 판례들은 기억을 하라고요. 아까 명확성도 마찬가지고. 감이 오지 여기까지. 그래서 항상 논점을 뽑아내는 습관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위 규범에 뭔가를 넘기고 있을 때는 항상 논점이 뭐가 될 수 있다? 포괄임 금지 원칙. 이게 논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러분 아까 성진은 뭐의 보호 영역에 들어가요? 공무 단위권 보호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2번 보세요. 공무원이 감봉 처분을 받은 경우 12개월간 그 다음 뭐예요? 성진. 그 성진을 기회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이건 뭐 영역에 들어간다고? 공무 단위권의 보호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심하지 않다 이래가지고 이제 문제될 게 없다고 한 거라고. 오케이? 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돈과 관련되니까 또 뭐가 문제된다고? 재산권.
근데 이 재산권도 이 정도 갖고 뭘, 이런. 아마 헌법재판관들은 돈을 많이 받나 봐요. 그래서,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 공무원들은요, 여러분들 공직 들어가서 뭐, 봉급을 받아본 적은 없을 테니까, 공무원 보수를. 근데 이게, 가장 충격받는 게 하여튼, 행정고시 합격해서 딱 들어가가지고, 첫 월급이, 첫 공무원 보수가 그 통장에 딱 찍히는 거 딱 보는 순간, 내가 이러려고 공직에 들어온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서울에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맞벌이 안 하고는 서울에서 생활 유지가 쉽지가 않다고. 그래서 다 맞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겠어요? 공직에서 그만둬야지. 뭐. 그게 아니고, 지금 딴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데, 어쨌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됐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제 기본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 판례 10번 제목 보세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대불비용. 대신 지불한다는 거잖아요. 대불. 이게 뭐냐면 이제 의료사고 생겼을 때, 의료사고 생겨가지고 이제 의료기관이 이제 의료사고 피해 입은자에게 제대로 이제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안 해줄 경우에 피해 입은 사람이 너무 슬퍼 안 슬퍼? 슬플 걸 대비해가지고 이제 하나의 이 의료 개설자들한테 미리 돈을 거둬가지고 그걸 하나의 이 돈을 운영해가지고 그걸 미리 먼저 그 돈을 갖고 너한테 주는 거죠. 그렇지? 피해자한테 주고 그 다음 의료 개설자한테 가가지고 돈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불비용 제도 시스템인데 이렇게 한 이유는 누구 보호하려고 했겠어요? 당연히 의료 피해자들 적절히 보호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자 같이 한번 볼게요. 학습 가이드를 먼저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텐데 그 의원급 보건의료 개설자 갑 등은 뭐라고 되어 있죠?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 공고에 대해서 이 공고로 되어 있죠. 공고. 이 공고가 처분인가 아닌가 이런 것도 항상 문제가 돼요. 이거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하면서 취소용 제기를 받아줬으니까 어디로 갔겠어요? 헌바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돼야 되니까. 그래서 취소를 제기하면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법 47조 2항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하니까 안 받아주겠지. 그러니까 68조 2항으로 간 사건입니다. 자, 이 제도가 왜 나오는지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 네 번째 줄부터 보세요. 이 제도가 뭔지 알아야 이 판례가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적어놓은 거 보세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에 의해 법원의 판결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었음에도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배상금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미지급에 대한 대불을 청구하면 지급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중재원은 손해배상을 우선 그 피해자한테 지급하고 손해배상 의무자 누구겠어요? 보건의료 개설자겠죠. 그 친구들한테 이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평상시에 돈을 조금씩 거둬요. 이 친구들한테 거둬가지고 그걸 이제 일종의 기금을 마련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문제된 게 이거예요. 자,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위임조항이 나오죠. 위임조항. 위임조항 또 나오니까 이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있어요. 위임조항 중 그 금액 부분이 부담금의 산정 방법이나 요건에 대해 아무도 끝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이 이를 뭐다?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습니다. 그럼 포괄임 금지 원칙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괄임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본 대표적인 판례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과거에는 이게 안 반한다고 봤는데 반한다고 바꾼 겁니다. 판례를. 그렇기 때문에 판례가 뒤엎어진 거예요. 그걸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밑에 참조 조문 잠시 한번 보실래요? 참조 조문에 보시면 그 법률이 있죠. 그 의료 관련 법률이 있잖아요. 그 47점 읽어봅시다. 2항에 볼게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그 금액에다가 딱 동그라미 하시고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누가 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럼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는 이 조문만 읽어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보기 나름인데 우리 헌법재판관들은 이거 읽어서 알 수 있어요? 모르겠다 이거요. 모르겠다니까 뭐요?
포괄임 금지 원칙 위반 이렇게 판시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19페이지 오셔가지고요. 그 로마지 이번에 판시 사항 및 결정 요지 있죠. 이 대불 비용 부담금 제도 있죠. 이게 어떤 제도인지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이것이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그 밑에 첫 번째 패러그래프의 끝에 보세요. 재정 조달 목적 부담금에 해당하는. 우리 부담금이 나오면 배우셨어요. 우리 모의고사 한번 쳤잖아요. 부담금은 우리 특별 부담금 배우셨잖아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재정 조달 목적 부담금과 그다음 정책 실현 목적 부담금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담금은 두 가지가 따라 본다고 그랬죠. 왜 나만 이중으로 돈을 내냐? 이러니까 뭐예요? 평등 문제. 그리고 돈 뺏어가니까 뭐예요? 재산권.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됐다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제 핸드북 여러분 페이지 111페이지 적어 두시고요. 그때 이 여러분들 이게 위헌인가 아닌가 판단하는 그 특별한 기준이 있다고 저번에 모의고사 할 때 배운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오시면은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있죠. 공적 과제와 특별히 뭐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이 된다는 거. 그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지금 침해받는 기본권은 여기서 뭐만 다 따진 거죠, 지금? 재산권만 따진 거예요. 재산권만 따지지만 모두 문제될 수도 있다고요? 평등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여튼 부담금이 나오면 재산권 플러스 뭐 평등권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이 대불비용 부담금의 법적 성질이 뭐라고요? 재정 조달 목적의 뭐다? 부담금이라는 거. 그걸 일단 먼저 체크를 해 두시라고요. 알겠죠? 여기까지.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대불비용 부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이임하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법률이 있죠, 지금. 법률이 있는데 왜 법률 유보 원칙 위반을 논의하죠? 잠깐 7번 잠시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법률이 있는데 법률이 있고 그 다음 이제 하위법 밑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이제 뭐 법규 명령이 됐던 그 다음 처분이 됐던 간에 법규 명령이든 처분이든 이것이 법률에 뿌리가 없으면 뭐가 되는 거죠? 이 법규 명령 처분이라는 공권력은 뭐에 반하죠? 법률 유보 원칙에 관해서 위헌이 되게 될 거라고. 자, 그런데 지금은 법률이 있는데 왜 이거 논의해요? 법률이 있다 하더라도요. 이 우리가 법률 유보에는 법률 유보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법률 유보 안에는 오늘날의 법률 유보는 어해 유보도 들어가 있죠. 어해.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하고 직결되어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요소들은 그 기본을 어디에 적어야 된다고? 법률에 정해놓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문제됐었을 때는 뭐가 문제된다고요? 어해 유보와 관련해서 법률 유보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법률이 있다 하더라도 뭐 때문에 법률 유보 문제를 언급하기도 한다고요? 어해 유보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번에 보세요. 첫 번째 줄 보세요. 이번 주제에서 20페이지에 그 헌법재판소는 그 대불비용 부담금에 관련된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그게 키워드예요. 대불비용 부담금에 관련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사항에 관해서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어해 유보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본질적 사항에 관해서 어디에 이미 규율을 하고 있다고요? 의료분쟁법 자체에서 기본은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 유보 위반은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담액 납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다음 체크하세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해요. 그럼 전문적인 판단 수시로 바뀌어야 될 부분 이런 것은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죠. 인정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사항들은 무슨 사항이 아니죠? 본질적 사항이 아니에요. 본질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법률에 안 적었다 해서 어해 유보 위반이 되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예측이 된다면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는 문제될 게 없다고 봤는데 금액 부분은 도대체 예측할 만한 단서가 없다고 우리 판례는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3번 주제 보시면 그 밑에 내용에서 중간쯤 밑으로 쭉 내려오면
그게 예측할 만한 단서를 찾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나중에 사례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말들을 써먹으라고. 내가 포괄적인 검지 원칙 위반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쳐다봐도 예측할 만한 뭐 단서를 찾을 수 없는 바. 이거 포괄적인 검지 원칙 위반이다. 이렇게 그냥 써내려가면 되는 거라고. 다만 어쨌든 이 판례에서는 요 금액 부분, 요 부분 관련해서 포괄적인 검지 원칙 위반으로 봤다라고 선택형 지문에서는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나머지는 크게 볼 거 없어요. 됐어. 넘어가시면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페이지에 오셔가지고 22페이지는 잠시 쉬었다 할게요. 1교시부터 너무 많이 하면 슬퍼질 것 같아서.